자, 김행숙 시인의 시집 다시 들었습니다. 제목이 무슨 심부름을 가는 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 시집의 좀 앞부분에 해당하는 몇 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밤의 층계부터 시작합니다. 시집 16쪽에 있습니다. 밤의 층계. 세 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집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저는 한글 파일로 된 화면에 나와 있는 저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제목 밤의 층계. 깊은 밤이란 빌라 옥상에 세 사람이 달을 보며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어둠과 구별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자기들 두 사람뿐이었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한층 더 깊은 밤이란 칸막이와 칸막이로 이루어진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과 사무실로 이루어진 빌딩이 한 개의 텅 빈 상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마술처럼 거대한 상자의 미로에서 검은 성냥개비 같은 사람이 홀로 걸어 나오는 것이다. 그의 몸을 사납게 물어뜯던 불길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가장 깊은 밤이란 달의 인력이 파도처럼 계단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계단에 빠진 사람은 삶의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다. 잔잔한 여운이 남는 시입니다. 깊은 밤이 3번 언급되었습니다. 세 장면이 묘사되네요. 한낮과 반대되는 순간이죠. 깊은 밤은요. 한낮에 현실이었던 것들이 깊은 밤에는 비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깊은 밤이란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깊은 밤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가리키겠죠. 삶에 여러 층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중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인격이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어떤 때는 뭐 대단히 고상한 품위를 갖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착한데 어떤 때는 또 같은 사람이지만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정확하게 변함없이 어떤 실체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몸도 계속해서 순환하잖아요. 세포가 다 자꾸만 없어지죠. 새로운 세포가 거기 재생됩니다. 그게 잘 돼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거죠. 암세포는 그래 죽질 않습니다. 예, 깊은 밤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이 달을 보고 있는데 어쩌다죠? 한 사람은 어둠과 구별되지 않아서 두 사람뿐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신경 안 쓸 때도 많습니다. 예, 투명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예,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살지는 못합니다. 한층 더 깊은 밤이란 우리 삶에서의 깊은 밤이죠. 이게 사무실도 그렇고 그 사무실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빌딩, 텅 빈 상자다. 그렇죠? 대낮이 아니니 밤이 되면 상자로 남을 뿐이다. 그 낮에 시끌벅적하고 예, 뭔가 익사이트한 그런 분위기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텅 빈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요. 삶의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사실 자체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읽는다거나 사람 만난다거나 카페 간다거나 뭐 설교한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버는 거를 비롯하여 모든 그 관계들이 어쩌면 어 한밤중에 음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삶의 바닥이 깊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흔한 얘기지만 500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500년 후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거는 내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깊고 깊은 밤이죠, 그거는. 그런데도 지금은 예나처럼 느끼고 뭐 어떤 때는 또 잘난 척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공연한 것으로 싸우고 뭐 그렇게 삽니다. 우리 삶의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면 그런데 많이 연연해하지는 않겠죠. 밤의 층계. 음. 그다음 시 빚어진 항아리. 제목이 이미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이제 독이 독이로 만들잖아요. 근데 잘 빚어야 되잖아요. 완성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덜 빚어졌다는 거예요. 좀 깁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덜 빚어진 항아리. 나는 너를 항아리 만드는 사람으로 키운 줄 알았더니 너는 항아리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항아리를 빚는다는 것은 안과 밖을 만드는 일이다. 밖이 있어야 안이 생긴다. 안이 있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나의 항아리는 밖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안으로 비밀을 보존한다. 이대로 영원히 멈췄으면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나의 항아리의 형식을 결정한다. 산문시네요. 두 번째 연입니다. 항아리는 혼돈입니다. 아닌 줄 알았더니 밖에 버려져 있더군요. 그래서 바뀌구나 했는데 안에 갇혀서 3일 밤낮을 울었단 말입니다. 잘 빚어진 항아리나 이게 잘못됐네요. 항아리나예요. 여기에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각주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잘 빚어진 항아리나 덜 빚어진 항아리나 깨지기 쉬운 건 똑같고 깨지면 환상이 깨지듯 순식간에 항아리는 사라져 버려요. 항아리를 만들어야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태어나야 죽을 수 있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며 다가오는 죽음을 뜨겁게 묵사합니다. 선생님은 죽음의 꽃잎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항아리를 깨뜨리려고 너를 키웠구나. 너는 도끼를 들고 글을 쓰는 거냐? 손목은 도끼를 들어 올리려 하는데 도끼가 손목을 부러뜨리는구나. 어리석은 자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면 무기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하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네가 누군 줄 알지 않겠느냐? 선생님이 항아리를 만들면 나는 항아리를 깨겠습니다. 어떤 항아리에는 술이 익어가고 어떤 항아리에는 시체가 구겨져 있어요. 어떤 항아리에서는 뱀이 기어 나오고 어떤 항아리 속에는 총 한 자루가 끈적이는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손을 넣는 것이 두렵습니다. 항아리에서 손을 빼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의 말을 이해 못하고 나는 나의 말을 이해 못합니다. 어느덧 누가 누구의 말을 하는지, 누가 밖에 있고 누가 안에 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한 개의 항아리도 완성 못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더 묻자.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 줄 안다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느낌이 좀 특이합니다. 문장도 경어체로 나오다가 또 어, 그냥 풍체라고 하나? 그렇게도 나오고 나와 너 이게 또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시가 진행됩니다. 덜 빚어진 항아리, 항아리, 에, 항아리를 굽는 사람, 아, 그거를 이제 머리에 좀 그리면서 시를 읽어야 되겠네요. 가보셨나요? 그
그 진흙을 빚어서 어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흙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와 너 이게 뭐 서로 자기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너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너가 바로 나예요. 제가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와 너의 구별이 없습니다. 뭔가 그 삶의 예술 항아리는 도예 가니까 항아리 만드는 사람들은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예술이에요. 그렇게 어 삶의 예술 그 능력을 가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깨뜨리고 있다.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는 아름답게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는 거다.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 아닐까요? 네 뭐 쭉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갈망이 강한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영원히 멈췄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있다. 그 항아리를 만들 때 어떤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하는 아 도예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무한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순간이 있죠. 여기 어떤 표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빌려온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클리언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집 잘 빚어진 항아리. 그 이경수 옮김 거기서 따온 표현 같습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이렇게 "너는 한 개 항아리도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냐?" 삶이 자기 항아리 하나를 잘 빚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됐다. 도대체 뭐냐? 무슨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잘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뭐 누구의 아버지, 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예 자기 이 일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긴 있으나 그게 정말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제목 의식의 흐름을 따르며 네가 나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장소들이 궁금해. 앞에서도 나와 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더니 여기도 그러네요. 계속해서 너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시요. 네가 나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장소들이 궁금해. 아니면 너는 정말 정말 참된 자기.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형식 속에서 살아가는 나.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나. 너는 참된 자기.
지인아, 네가 나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장소들이 궁금해. 너는 어디에 있는 나를 기억할까? 너의 상상력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나를 상상하는 너를 상상하면 나는 네 주위를 하염없이 맴돌 수 있을까? 너를 상상하는 나를 상상하면 너는 내 품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을까? 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었다. 다시요. 너는 나를 물끄러미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한참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지. 자기가 낯설어지는 거죠. 미안합니다. 너는 사람을 잘못 봤다고 몹시 부끄러워했어. 내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구나. 그때 나는 생각했지. 너는 왜 부끄러울까? 그때 너는 다른 시간 속으로 후닥닥, 다닥 뛰어갔다. 그때 나는 너희 등 뒤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내가 비 모양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모습이 그렇게 변한 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이 둥실둥실 떠다니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거의 젖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그날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나를 찾으러 어딜 그렇게 쏟아냈을까? 음, 어, 끊임없이 참된 자기가 누구냐를 찾는 중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옛날에 그런 어,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시를 쓰는지도 모르죠. 자기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를 지금 찾았나? 정말 내가 아, 나의 삶을 살고 있나? 맨 마지막 어, 대목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그날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나를 찾으러 어딜 그렇게 쏟아냈을까? 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방랑하죠.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음, 저는 좀 실존적이잖아요, 저렇게. 그 출구 없는 방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주 진지하긴 하나, 아, 그냥 맞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자신 안에서 자기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제목이 재밌습니다. 커피와 우산. 음, 여기 있습니다. 커피와 우산. 다섯 연으로 된 시입니다. 이것도 산문시네요. 따옴표로 시작합니다. 겹따옴표예요. 우산을 두고 갔네. 걘 늘 정신이 없지.
그 대신 매일같이 체중계에 올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내 무게를 달아본다고 해. 조금 빠지고 조금 찐다고 해도 살이야말로 존재의 확고한 고정점이지. 그래서 우리는 살을 꼬집어 보곤 하잖아. 내게 커피와 담배는 진정한 옛날 영화야. 꽤 유명한 배우들이 여러 카메오로 출연했었지. 아는 얼굴이 잠깐씩 비춰지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우연처럼 느껴져. 커피 한 잔, 담배 두 갭이면 뭐든 충분했다는 기분이 들지. 우리가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은 이젠 전생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향수란 것은 유령의 감정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 이런 비닐 우산은 투명하고 가벼워 유령의 손에 쥐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유령도 비에 젖을 때가 있겠지. 우산은 커피 한 잔 값이면 살 수 있어. 그 돈으로 담배 한 갑을 살 수도 있지. 우산과 커피와 담배는 모두 비와 썩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길 건너 편의점에 이 커피를 들고 가서 우산으로 바꿔올 수 있는 사람 있어? 우산을 물고 빨고 태워 연기로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구 있어? 그럴 수 없다면 우산과 커피와 담배의 값이 같다는 게 무슨 소용이람. 결국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야. 하나를 가지기 위해 내가 포기한 것들을 말해줄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네. 이 카페로 걔가 다시 돌아왔다. 우산을 찾기 위해 너는 뭘 잃어버렸니? 누구에게 버림받고 비닐 우산 하나를 지키려는 거니? 오늘은 정말이지 비를 맞고 싶지 않아. 비를 맞으면 죽고 싶을 거야. 비는 아까 그쳤어. 그렇지만 금방이라도 빗방울에 떨어질 것 같다. 그치? 하늘빛, 너의 얼굴빛. 여기 뭐 겹다운표가 붙어 있는 문장이 있고 그게 없는 문장도 있고요. 조금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네요. 커피와 우산. 자, 그 다음 시도 비슷한 제목입니다. 커피와 우산, 거기에 이제 담배도 많이 나왔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시가 우산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소품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품에 불과한데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거저거 여러 가지 그 어, 에피소드 아니면 음, 어떤 느낌들이 아니, 느낌이라는 표현보다 이런저런 서사, 대화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나오니까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사물들, 소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 데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기 카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여러 번 듣긴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카메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뭔지 말이죠. 카, 인터넷 사진입니다. 카메오. 많이 들었는데 감이 안 오네요. 음,
여기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단역 출연자 참여고 그렇다는가 봐요. 여기 인터넷 사진에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음. 여기 시에 나온 게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군요. "내게 커피와 담배는 진정한 옛날 영화야." 꽤 유명한 배우들이 여러 카메오로 출연했었지. 단역이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역할을 카메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한 소품들을 통해서 뭐 거대한 뭐 거시담론 뭐 스 뭐 애국심 그리고 뭐 큰 예술가 대가가 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살아있다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과 담배 여기도 앞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한 음 소지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때 태풍은 노인이 되어 서울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대. 북쪽으로 가는 길이랬어. 태풍이 이제 조금 약해지는 거죠, 늙었다고 하니까. 그때 너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니 그 백발 노인을 정말 봤을 수도 있겠다. 우리의 머리 위엔 늘 무언가가 있지. 모자, 우산, 잿빛 구름, 성당 지붕, 해변의 파라솔,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그리고 언제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머리 위에서. 언젠가 네가 깔깔깔 웃었을 때, 오로지 웃음소리만으로 허파를 가득 채웠을 때, 모자도 웃음소리처럼 가볍게 날아올랐다가 한 그릇 떨어져. 우연히 내가 지나가다가 네 모자를 주었을 때, 내가 처음으로 너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언젠가,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과거에서 달려오는 시간의 빛 같아. 모자와 우산은 누구에게나 잃어버리기 좋은 것들이지, 구름도 잃어버리기 좋아서 담배를 태우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지. 언젠가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미래의 빛을 비추고 내가 아침의 나귀처럼 그 빛에 매여 따라가면 마침내 내가 없는 세계에 당도하게 되는 거야. 15년 후에 내가 잃어버리는 우산을 주워서 잘 쓰고 있는 알뜰한 사람이 살아가는 곳. 언젠가처럼 비가 촉촉히 내리고 언젠가처럼 너의 검은 우산 아래에서는 담배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 있어. 네. 그 사소한 풍경들이 여기 나와요. 예. 태풍이 오는데 남쪽에서는 이제 강했다가 올라오면서 약해지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음. 네. 그걸 출발로 해서 자기 위에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 그러나 어 여기 소풍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이 시는 어 태풍이 위로 지나가는 그걸로 출발을 해서 아주 가장 낮은 자리로 태풍 바람은 높은 자리였다가 이제 우산 아래 담배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가네요. 태풍이 지나가는 모습하고 그 우산 아래에서 담배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네. 다 그게 살아있다는 의미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는 삶을 경험한다. 네.
그렇게 읽힙니다. 다음 일순간. 우주처럼 고요해진 사무실이다. 일순간 칸막이 책상에 한 개씩 검은 머리를 떨어뜨리고 사무원들은 몸에 마비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불시의 기억상실, 심장발작, 뇌출혈, 풍이 찾아온 몸 같은 그들이 영원히 알지 못할지니 수위처럼 그들을 덮고 있는 빛을 매트릭스처럼 빛 속에서 초록빛 숫자들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이 정적은 그들이 한 번만 눈을 깜빡이면 얇은 얼음장처럼 깨질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얇은 것이다. 한 번만, 한 번만 반복돼요. 한 번만 눈을 깜짝일 수 있다면 삶은 깊은 것. 그렇다 우리는 삶에 깊이 빠질 것이다. 우리는 습관에 완전히 젖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즉각 계산을 속게 해야 한다. 저 벽시계 안에 초침처럼 계산을 계속해야 한다.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자 발 밑에 얼음이 시시각각 깨지고 하얀 면사포 같은 한낮의 꿈을 열어젖히며 너는 벌떡 그들과 함께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 무엇이 우리를 놀래켰는가? 두리번거리자 사방에서 세계 각국에서 전화벨이 무섭게 울리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에 느꼈던 시상을 이렇게 펼치고 있네요. 고요한 어떤 순간, 뭐 대단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 세상이지만 잘게 쪼가면 순간입니다. 그건 고요한 순간이죠. 그 순간으로 딱 자르면 뭐 별게 없는 거죠, 따지면 사실은. 그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은 영원하고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모르죠. 우리는 순간에만 살죠. 저는 그 사무실 안에서 한순간을 딱 사진기를 눌러서 찍듯이 찍어 놓으면 그건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삽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수위처럼 그들을 덮고 있는 빛. 네. 빛이 있으니 이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살긴 하지만 그게 수위다. 이 죽음의 옷이다. 매트릭스처럼. 매트릭스 영화 있죠. 음. 초록빛 숫자들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네. 맞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분 거 한 3번 읽을까 했는데 그냥 2번으로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요거 이 시집의 제호를 삼은 그 시만 읽고 마치겠어요. 이게 중간쯤에 있습니다. 뒤에도 이거 변신 그것도 한번 읽을 만하긴 한데 카프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쭉 읽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무슨 심부름을 가는 길이니 잘 아는 길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처럼 알다가도 모를 미소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어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눈을 감지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전달책 K입니다. 소문자 K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아는데 왜 가는지는 모릅니다. 오늘따라 나는 울적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 나는 내가 불편합니다. 만약 내가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주워 주머니에 숨길 때의 그 마음을 누군가를
쏘아보면 나를 집어던질 때의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평소에도 나는 나쁜 상상을 즐겨 했습니다.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상상이 비껴가는 곳에서 나는 나를 재촉했습니다. 한 명의 내가 채찍을 들고 한 명의 내가 등을 구부리고 잘 아는 길이었는데 눈을 감고도 훤히 보이는 길이었는데 안개가 걷히자 거기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두 눈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복도라는 것도 제가 여기 실어놨군요. 복도 있고요. 이거 심부름 가는 길에님 제게 인생을 심부름 가는 길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그 복도라고 하는 거는 그 복도. 네, 굉장히 어려운 시인의 이분이 카프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카프카 시 뭐 이런 시도 있어요. 변신요. 카프카의 그래 이거 긴 시인데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딱 이제 차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겠습니다. 카프카 시 들으세요. 선생님, 사장님, 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 대충 다 통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카프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요제피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카프카의 애인인가요? 2020년 2월 26일 오후 3시경 서울의 모 대단지 아파트 998동 1406호 당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카프카 씨, 당신은 남쪽으로 난 커다란 창문을 가지게 되었군요. 그런 창문이 당신의 글쓰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럽습니다. 암만 소형 평수라고 해도 당신처럼 빼빼 마른 독신남이 살기에는 넓어요.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응답처럼 지하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는 계단과 씨름하다가 굴러 떨어진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내다버린 책상을 갖다 쓰려다가 생긴 일이었어요. 나는 얌전하게 말하는 편이지만 그땐 절로 욕이 나오더군요. 희망이 남아 있어서 욕도 하는 거라고. 그런 말에 취하는 치들이 있지요. 나는 욕이 아까운지 희망이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단처럼 1도, 1도, 1도씩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몇 도에서 어는지 아세요? 마음이 물은 아닙니다. 물이었다면 벌써 익사했을 거요. 나는 쥐처럼 이탈릭체로 이게 달라지네요. 내면으로 침잠하는 종족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가끔씩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영혼 같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줄줄줄 새고 있어요. 당신이 그랬죠. 쥐의 종족 중에 입을 꼭 다물 수 있는 존재는 극소수라고. 그런데 요제피네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이사업체에서 파견하는 짐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당신의 새 집에 이삿짐을 풀어놓은 3명의 인부 중 1명이었습니다. 당신과 눈인사를 했고 그때 당신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그랬죠. 쥐의 종족이라면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서시족, 쥐서자라고 그래요. 전체의 스페셜한 예외, 우리들의 디바 요즈피네의 노래조차도 노동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다고. 당신의 책들은 돌덩이 같습니다. 내겐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이 짐이 아니라면 당신은 내게 돈을 주지 않겠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지폐의 신비가 작용하여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는 금전을 사랑해요. 돈을 만지작거리는 손은 따뜻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짧은 순간에도 전염병이 지구처럼 돌고 있어요. 요세핀에도 멀리 가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녀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했지만 그렇게 작은 동물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숨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사람이니까요. 요즈피네를 감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020년 2월 26일 오후 3시경 때마침 내 생일이기도 했는데 일생이 불행한 자에겐 선물로 보이지 않던 카프카 씨의 침대 밑으로 쥐 한 마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사내가 모두 허걱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놀랐습니다. 같은 표정을 짓는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같아질 수 없습니다. 변신. 내가 패스트를 보았노라. 우리가 패스트를 보았노라. 곽 씨가 제 몸을 와들짝 떨었어요. 와들와들 떨었어요. 헛소리와 설사는 우리가 곽 씨를 묘사할 때 빼놓지 않는 특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쥐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요제피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제피네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당신은 요제피네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았다고. 나는 거의 아름다워지는 믿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요제피네가 노래를 위해 일어선다면 우리 모두 장중한 침묵에 빠진다고. 카프카 씨, 나를 숨기세요. 요즈피네는 노래 부르는 사람 같아요. 카프카가 사랑했나요? 아니면 카프카를 그녀가 사랑했나요? 카프카 씨, 나를 숨기세요. 당신의 어둠은 넓어서 나를 장막처럼 누르고 당신의 어둠은 깊어서 나를 흙빛처럼 흘러내립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당신은 어두 당신의 어둠은 넓어서 나를 장막처럼 누르고 당신의 어둠은 깊어서 나를 흙빛처럼 흘러내립니다. 아무 일도 도모하지 않고 노래를 위해서만 조용히 일어서겠습니다. 이게 각주가 달렸습니다. 이탈릭 제로 기울여 쓴 글자는 카프카 시의 요제핀의 여가수 또는 서시 쪽 그런 글이 있군요. 찾은 단서들이다. 자, 이것으로 우리 김행숙 시인의 시집 읽기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